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부와 특권의 향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만이 다닐 수 있다는 청담사립고등학교의 정문 앞은 세계적인 명차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학생들의 교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들의 어깨에 걸린 가방은 최신 명품 컬렉션이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향수 냄새와 함께 오만함과 여유로움이 섞여 맴돌았다. 그들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화려한 풍경 속으로 낡고 오래된 자전거 한 대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소녀는 이 값비싼 그림 위에 실수로 떨어진 잉크 방울처럼 이질적이었다. 한지수. 그녀의 교복은 규정에 맞게 단정했지만 명품 브랜드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등에는 평범한 검은색 백팩이 전부였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주차장 가장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자전거, 거치대에 자신의 자전거를 세우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녀의 침착하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은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의식과도 같았다. 지수가 학교 건물로 향하는 길목에 예상했던 장애물이 나타났다. 학교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오유라와 그녀의 그림자 같은 친구 2명이었다. 오유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오성그룹 오태식 회장의 외동딸로,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의 배경만큼이나 단단했다. 유라의 교복은 미묘하게 몸에 맞게 수선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고가의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서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줄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지루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어머, 저 고물 자전거 아직도 타고 다니네. 박물관에서 훔쳐온 거 아니야. 오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키득거리며 웃었다. 유라야, 조심해. 저런 애 옆에 있다가 가난이 옮을지도 몰라. 조롱 섞인 말들이 지수를 향해 쏟아졌다. 그러나 지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너무나도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오유라의 화려한 모습이 그 안에 비치자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 지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유라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은 겁을 먹거나 억울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어떻게든 변명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수는 달랐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오유라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 오유라는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속에서부터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야, 내가 말하는데 안 들려? 귀가 없나?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녀를 지나쳐 가려 했다. 수업에 늦겠어. 비켜줄래?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오유라는 분노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분석 대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유라의 불안정하고 과시적인 성격, 아버지의 후광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유치함, 그리고 자신보다 우월하지 않은 존재를 짓밟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심리적 패턴을 읽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세운 더 큰 계획을 위한 데이터에 불과했다. 오유라의 도발은 지수에게 있어
성가신 소음일 뿐. 결코 마음을 흔드는 폭풍이 될 수 없었다. 오유라는 지수가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차마 물리적인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오성그룹의 딸이라는 체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실 안에서도 지수는 투명인간과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창가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집중했고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자전거 타는 애 혹은 그림자라고 부르며 없는 사람 취급했다. 오유라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녀에게 말을 거는 용감한 학생은 없었다. 한 번은 까다로운 수학 문제에 모두가 쩔쩔매고 있을 때 선생님이 무심코 지수를 지목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막힘없이 완벽한 풀이 과정을 설명했고 교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놀라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고 오유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오유라를 더욱 자극했다. 오유라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고 사람의 마음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지수라는 존재는 그 모든 법칙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돈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권력에 굴복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향한 경멸마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오유라의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어떻게든 저 아이를 무너뜨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그 거슬리는 평온함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루의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다시 화려한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갔다. 지수 역시 말없이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섰다. 그녀가 자전거 자물쇠를 푸는 동안 옆을 지나가던 오유라의 차가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며 쌩하고 지나갔다. 교복에 흙탕물이 튀었지만 지수는 그저 잠시 멈춰서서 더러워진 옷을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차창 너머로 오유라의 비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행동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지수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 정문을 빠져나올 때 교문 옆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JH그룹 강민혁 대표. 혁신적인 기술 투자로 또다시 시장을 놀라게 하다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부유한 CEO였으며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다. 지수는 잠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화면 속 남자의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과 그녀의 고요한 눈빛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치는 듯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청담고의 가장 이질적인 존재인 자전거 소녀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이 남자가 어떤 깊은 관계로 얽혀 있는지 말이다. 지수는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자전거는 노을 지는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번화가를 피해 한적한 골목길로 자전거를 몰았다. 이것 또한 그녀의 일상적인 동선이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호화로운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의 한 구석이었다. 그녀는 낡은 빌라 앞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세웠다. 마치 이곳이 그녀의 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익숙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척 하다가 건물의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골목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이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번호판도 그 어떤 로고도 없는 특수 제작된 차량이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에 오르자마자 방금 전까지의 가난한 학생 한지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기업 분석 데이터가 가득했다. 운전석의 남자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오늘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강민혁 대표의 최측근이자 JH그룹 비서실 소속의 경호팀장이었다. 똑같아요. 김 팀장님. 오유라는 여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학교에서의 사소한 괴롭힘이 아닌 더 큰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다. 차는 소리 없이 강남의 번잡함을 빠져나가 한강변의 최고급 빌라 단지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오늘 밤 그녀는 JH그룹의 비밀 전략가로서 강민혁과 함께 오성그룹의 공격에 대한 반격 계획을 세워야 했다. 오유라는 자신의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한지수의 그 무심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아버지 오태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기분 나쁜 애를 봤어요. 걔 때문에 하루 종일 재수 없었다고요. 그녀의 투정 섞인 목소리에 오태식 회장은 그저 웃으며 받아주었다. 우리 공주님 기분을 상하게 한 애가 누구야 아빠가 혼내줄까 됐어요. 그런 애한테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그나저나 JH그룹은 어떻게 되어가요? 아빠가 곧 무너뜨릴 거라고 했잖아요. 오유라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에게 학교의 서열놀이와 아버지의 사업은 모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게임의 일부일 뿐이었다. 걱정 마라. 곧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강민혁, 그 건방진 녀석. 곧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거다. 오태식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오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지수를 떠올렸다. 그 애도 강민혁처럼 언젠가 자신의 발 아래에서 비굴한 표정을 짓게 되리라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지수가 탄 차량은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리버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오직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직행했다. 문이 열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 야경을 배경으로 화면 속에서 보았던 남자.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자마자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와서 힘들었지. 오늘 그는 지수의 어깨에 묻은 흙탕물 자국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또 뭐야? 오유라 지신과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런 건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보다 오성 쪽에서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었나요? 그녀의 관심은 오직 전쟁에 있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성체였다. 한지수는 교복을 벗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강민혁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묻은 흙탕물 자국을 직접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태식 회장을 상대하는 건 내 몫이야. 네가 그런 유치한 모욕까지 견딜 필요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JH 그룹의 총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여자가 상처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지수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미 확고했다. 이건 감수해야 할 비용이에요. 민혁 씨, 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적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어야 해요.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켜서 오유라의 SNS 계정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 가득한 명품과 파티 사진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과시적인 글들이 보였다. 오유라는 단순한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녀는 오태식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이자 그의 오만함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저는 오유라를 통해 오태식의 생각을 읽고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할 거예요. 사냥꾼을 이해하려면 그가 가장 아끼는 사냥개를 관찰해야 하는 법이죠. 지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수의 지적인 능력과 대담한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신뢰했다. 사실 JH그룹이 몇 년간 오성그룹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지수의 천재적인 분석과 조언이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그만두겠다고.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승리가 정해진 체스 게임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쟁으로 옮겼다. 펜트하우스의 다이닝룸은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전쟁터의 작전 회의처럼 치열했다. 오늘 오성 쪽에서 언론을 통해 우리 회사의 해외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렸어. 덕분에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조금 흔들렸지. 강민혁이 상황을 설명하자 지수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이 이런 작은 공격을 통해 우리의 진짜 약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서재로 자리를 옮겼다. 서재의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수가 손짓하자 스크린에는 JH그룹과 오성그룹의 최근 주가 흐름, 관련 뉴스, 그리고 내부 보안팀이 수집한 정보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펼쳐졌다. 보세요. 오성의 공격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확히 우리의 차세대 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피닉스와 관련된 자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녀가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그들이 피닉스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정보가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주변을 찌르면서 우리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JH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 사업이었다. 이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다. 내부 유출일 가능성이 큰가 아직 단정하기는 일러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중 전략이 필요해요. 지수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두 갈래로 나뉜 전략도가 나타났다. 첫째, 대외적으로는 오성의 공격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긍정적인 기업 실적 발표와 새로운 투자 계획을 공개해서 루머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오태식 회장이 가장 즐기는 건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수록 그는 초조해지고 더 무리한 수를 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강민혁이 물었다. 지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둘째는 제 몫이에요. 오유라에게 접근할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녀는 오유라의 SNS에서 그녀가 최근 가장 갖고 싶어 하는 한정판 명품백 사진을 찾아냈다. 오태식 회장은 딸 밥으로 유명해요. 분명히 다음 주 생일 선물로 이걸 사주겠죠.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암시하는 말을 흘리며 과시할 거고요. 오유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분명 SNS나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겠죠. 저는 그 조각난 정보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청담고에 직접 잠입한 이유였다. 기업 세계의 전공법만으로는 오태식 같은 노예한 뱀을 잡을 수 없었다. 그의 가장 부드럽고 무방비한 아랫배. 바로 오유라를 공략해야만 했다. 강민혁은 지수의 계획을 들으며 감탄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전략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담하고 정교했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지수가 이런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데에는 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과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지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중소기업이 오태식 회장의 무자비한 적대적 MA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회사는 헐값에 오성그룹에 넘어갔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묘하고 합법적인 약탈이었다. 그때부터 지수는 복수를 맹세했다. 그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완벽한 방법으로 오태식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지수야.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아버님 일 때문이라면. 지수는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요. 이건 단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태식 회장 같은 사람은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버섯이에요. 그를 막지 않으면 제3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건 저와 민혁 씨, 그리고 JH그룹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정의를 향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략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오성그룹이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체스 마스터들처럼 그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며 판을 짜고 있었다.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었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재의 통유리창 앞에 섰다. 달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아름다웠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까. 조심해. 지수야.
게임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지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창밖의 가장 높은 빌딩, 오성그룹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체스판 위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게 체스판의 절반뿐이라는 건 모르고 있어요. 그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가장 강력한 퀸이 이미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 퀸은 바로 세상의 편견 속에 숨어 있는 그녀 자신. 낡은 자전거를 타는 평범한 여고생 한지수였다. 내일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밤사이에 뿌려진 독초처럼 JH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주요 경제지와 증권 정보 사이트를 뒤덮었다. JH그룹, 무리한 해외 투자로 유동성 위기, 익명의 내부자 폭로, JH그룹에 숨겨진 부실 경영 실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익명의 온라인 게시판들에도 JH그룹의 재무 상태를 비방하는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여의도 증권가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JH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JH그룹 본사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 뉴스 피드가 쉴 새 없이 떠올랐고 투자자들의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민혁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홍보팀은 즉각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법무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세요. IR팀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동요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이 오태식 회장의 방식이었다.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비열한 여론전과 심리전으로 상대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 이 거대한 전쟁의 여파는 청담고등학교라는 작은 왕국에도 어김없이 미쳤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자제들에게 기업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서열과 권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JH그룹의 위기설은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에 최고 가십거리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가십의 중심에는 단연 오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승전보를 전하는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복도를 걸었다. 친구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어 아첨을 늘어놓았다. 유라야, 너희 아버지가 드디어 해내신 건가 봐. JH그룹도 이제 끝이네. 강민혁인가 하는 사람도 별거 아니었어. 오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빠가 한번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오유라와 그녀의 무리들은 복도 사물함 앞에서 책을 챙기던 한지수를 발견했다. 오유라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보란 듯이 지수 앞으로 다가가 길을 막아섰다. 어머, 자전거 타는 애. 아니야, 뉴스 봤니? 네가 받고 있는 장학금. 곧 끊길지도 모르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했다. 우리 학교 장학 프로그램 후원사가 JH그룹이거든. 곧 망할 회사인데. 장학금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 너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주변의 학생들이 키득거렸다. 지수를 향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지수는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오유라를 한번 쳐다보고 교복에 달린 JH 그룹 후원 배지를 무심하게 한번 쓸어본 뒤
다시 제 갈 길을 가려 했다. 그녀의 침묵은 오유라의 신경을 긁었다.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무시하는 거야. 지수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오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롱도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불가사의한 미소였다. 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오유라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지수는 그 틈을 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나쳤다. 오유라는 분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알 수 없는 태연함, 저 기분 나쁜 눈빛을 언젠가는 반드시 깨부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각, 지수의 머릿속은 오직 데이터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오유라의 도발은 단순한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식당으로 가는 대신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자리, 다른 학생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노트북을 펼쳤다. 겉보기에는 과제를 하는 평범한 학생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화면 속에서는 치열한 디지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진 자체 제작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JH그룹을 비방하는 루머가 최초로 시작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부터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IP 주소는 여러 개의 가상사설망 VPN을 거치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지수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모든 IP가 결국 오성그룹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있는 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서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음은 주가 조작, 패턴 분석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매도 공격이 아니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의 초단타 매매 스캘핑이었다.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지수는 그 알고리즘의 고유한 시그니처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 오태식 회장이 다른 기업을 사냥할 때 고용했던 것으로 악명 높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다.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지수의 손가락만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가 조작. 이 두 가지 공격은 마치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오태식 회장이 이번 공격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청담고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 하나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수는 모든 분석 결과를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로 정리했다. IP 추적 경로, 거래 알고리즘의 시그니처 분석, 그리고 언론 보도와 주가 조작의 시간대별 연관성을 증명하는 타임라인까지. 모든 것은 오성그룹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학교의 보안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완벽하게 익명화된 가상회선을 통해 파일을 강민혁에게 전송했다. 파일과 함께 보낸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뱀이 독리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애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노트북을 덮고 분석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그녀의 노트북은 다시 평범한 학생의 과제용 컴퓨터로 돌아왔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지수는 책을 챙겨 도서관을 나섰다.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교문을 나서는 그녀의 곁으로 오유라가 탄 고급 세단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차창이 열리고 오유라와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지수는 여전히 낡은 자전거를 타는, 곧 후원금이 끊길지도 모르는 불쌍한 장학생일 뿐이었다.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방금 자신들이 비웃고 지나친 저 소녀가 그들의 아버지가 수백억을 쏟아부은 공격 계획을 도서관 한 구석에서 완벽하게 해체해버렸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초고층 빌딩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낡은 교복을 입은 한 소녀의 조용한 지성으로 인해 JH그룹의 승리로 끝나고 있었다. 오유라의 분노는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극에 달해 있었다. 아버지의 대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JH그룹의 주가는 강민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어 조치 덕분에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승리를 기대했던 오유라에게 작은 균열과도 같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한지수를 향한 증오심으로 옮겨 붙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는 변수. 한지수의 그 평온한 얼굴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지수가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완벽한 함정을 계획하기로 결심했다. 오유라는 자신의 충실한 하녀인 민서와 할인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며칠 전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고가의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이걸 이용할 거야.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계획은 간단했다. 체육 시간이 끝난 후 혼잡한 탈의실에서 한 명이 지수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이 목걸이를 지수의 가방에 몰래 넣는 것이었다. 가난한 장학생이 비싼 보석을 훔쳤다는 누명은 그 무엇보다 효과적일 터였다. 아무도 지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다. 오유라는 지수가 눈물로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체육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계획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다.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이 민서가 지수에게 다가가 마치 실수인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이온 음료를 그녀의 교복에 쏟았다. 어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민서의 과장된 사과에 지수의 시선이 쏠린 사이 할인이 재빨리 지수의 가방 바깥 주머니에 목걸이를 집어넣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잠시 후 오유라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악, 내 목걸이 아빠가 사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 그녀의 비명에 탈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순식간에 탈의실은 혼란에 휩싸였다. 오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한지수를 가리켰다. 쟤야 범인은 쟤야 아까부터 내 목걸이를 힐끔거리는 걸 봤어. 가난하니까 비싼 게 탐이 났겠지. 그녀의 원색적인 비난은 이미 지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정말 제가 훔쳤을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래도 도둑질은 나쁜 짓이지. 아무도 지수의 편에 서지 않았다. 곧이어 체육 선생님과 학생부장이 달려왔다. 학생부장은 오태식 회장을 비롯한 부유한 후원자들에게 굽신거리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얼굴로 지수에게 다가왔다. 학생부장은 지수를 위압적인 태도로 몰아세웠다. 한지수 학생,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목걸이만 돌려주면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어. 그의 말은 회유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저항은 소용없을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오유라는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하기를 모두가 기대했다. 그러나 지수는 이번에도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겁먹은 기색 없이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학생부장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그녀의 논리적인 언어는 기묘한 위화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이어서 오유라를 돌아보았다. 오유라 학생, 제가 하루 종일 당신의 목걸이를 쳐다봤다고 했죠. 그럼 제가 체육 시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오유라는 당황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평범한 체육복이었잖아 라고 얼버무렸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틀렸어요. 저는 오늘 발목이 좋지 않아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에서 자습했습니다. 따라서 체육복을 입은 적도 없고요. 이 한마디에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오유라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첫 번째 의심에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학생부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지수의 가방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증거는 보면 알겠지. 한지수 학생. 가방 검사를 하겠다. 그는 지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방 바깥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있네. 증거가 여기 있어. 학생부장이 외쳤. 오유라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부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선생님, 그렇다면 탈의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탈의실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학생부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잠시 후 학생부장의 태블릿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지수는 특정 시간대를 지목했다. 영상 속에는 민서가 지수에게 음료를 쏟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 서 있던 할인이 복도 쪽 카메라를 초조하게 힐끔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려는 듯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지수는 그 장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복도 카메라를 의식했을까요? 마치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군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로 쏠렸다. 할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을 떨기 시작했다. 지수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과 주변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다. 오유라는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의 주동자로 전락했다. 그녀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학생부장은 자신의 편파적인 태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맸다. 결국 학교 측은 오유라와 친구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오태식 회장의 영향력 때문에 징계는 가벼운 교내 봉사 정도로 그치겠지만 오유라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지수는 홀로 학생부실을 걸어 나왔다. 이번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오유라의 저돌성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오유라는 단순히 철없는 부잣집 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오태식이라는 거대한 적과의 싸움에서 오유라라는 변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위험한 존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도는 이제 훨씬 더 커져버렸다. 오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태식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실패의 쓴맛과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JH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려던 그의 우아한 금융 공격은 강민혁의 신속한 방어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작전에 투입된 헤지펀드에 약간의 손실만을 안겨주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금지옥엽 외동딸 유라는 학교에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오태식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패나 자식의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완벽한 세계에 가해진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다. 사냥감이 예상보다 거칠게 저항한다면 사냥꾼은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덫을 놓아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박 이사 연결해. 이제 그 친구도 밥값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하게. 박 이사. 그의 이름은 박성준. JH그룹의 핵심인 차세대 기술개발본부의 총책임자이자 강민혁이 가장 신임하는 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태식은 몇 년 전부터 그의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카드로 그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JH그룹의 회의실에서는 강민혁이 피닉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박성준 이사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는 때때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과시했다. 회의실의 그 누구도 그의 머릿속에서 강민혁에 대한 충성심과 오태식이 제시한 검은 유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력과 노력이 젊은 총수 강민혁의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고 느꼈다. 오태식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다. JH그룹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다음 세상에서는 박성준 그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박성준은 도심의 한적한 호텔바에서 오태식의 대리인을 만났다. 오태식은 결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리인은 말없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다. 가방 안에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 정보와 함께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이 이미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완전한 코어 데이터. 앞으로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박성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JH그룹의 심장을 통째로 적의 손에 넘기는 반역 행위였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닫았다. 내부의 배신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오태식의 두 번째 공격이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JH그룹 독과점 및 분식회계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속보를 쏟아냈다. 이것은 오태식의 언론 플레이가 만들어낸 루머가 이제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실체적인 법적 압박으로 돌변했음을 의미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JH그룹 본사로 들이닥쳤고 회사는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공격은 단순한 주가 하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JH그룹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강민혁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추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강민혁의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TV에서는 온종일 JH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근거 없는 루머만으로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리가 없어. 뒤에서 누군가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야. 강민혁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오태식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법과 정치를 자신의 사냥도구로 사용하는데 매우 능숙한 자였다. 한쪽에서 조용히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한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웠다. 민혁 씨,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검찰이 요구한 압수수색 목록을 보세요. 그들은 유독 피닉스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회계 장부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이 정보는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극비 자료예요.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이건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강민영 역시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 유출. 정보가 안에서 새고 있었다. 그것도 피닉스 프로젝트의 재무와 기술 양쪽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위급 임원 중 한 명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적은 성벽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성벽 안내. 가장 믿었던 동료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부의 유령과 싸워야 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JH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외부의 거센 폭풍우와 동시에 내부에서 배를 침몰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반역자와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 게임이 이제 훨씬 더 위험하고 잔혹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JH그룹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끔찍한 현실은 강민혁을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회사 전체를 뒤집어 엎는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를 의심과 불신으로 마비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진짜 뱀에게 숨을 시간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한지수였다.
숲 전체를 태워서 뱀 한 마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숲은 그대로 두고 뱀이 스스로 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훨씬 더 정교하고 대담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바로 배신자를 잡기 위한 역정보 작전이었다. 지수의 계획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라고 불렸다. 그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접근 권한을 분석하여 내부 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3명의 최고 2급 임원을 용의 선상에 올렸다. 그 중에는 물론 박성준 이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의 핵심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한 3가지 버전의 거짓 정보를 만들어 각각의 용의자에게만 극비리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3명의 용의자는 각자 자신이 강민혁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유일한 정보 수령자라고 믿게 될 터였다. 그것은 배신자의 탐욕과 자만심을 자극할 완벽한 미끼였다. 강민혁은 지수의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3명의 임원을 각각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첫 번째 임원에게는 JH그룹이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을 인수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두 번째 임원에게는 프로젝트의 기술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준 이사를 만났다. 강민혁은 일부러 지친 기색을 보이며 오성그룹의 공격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의 거대 기술 기업과 비밀리에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박성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계획의 성패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성준은 강민혁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져 흥분과 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먼 탐욕은 이것이 덧칠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박성준은 곧바로 오태식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강민혁에게서 얻은 특급 정보를 전달했다. 그는 JH그룹이 유럽 기업과 손을 잡기 전에 오성그룹이 먼저 선수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가 전달된 직후 그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는 약속된 보상의 2번째 액수가 입금되었다. 박성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JH그룹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미끼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낚싯바늘이라는 것을. 기업 내부에서 배신자를 잡기 위한 덫이 놓아지는 동안 한지수는 학교라는 또 다른 전선에서 자신만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용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오유라의 최근 행적과 소비 패턴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평소 아버지의 개인 카드를 사용하던 오유라가 최근 들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법인 카드처럼 보이는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씀씀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과감해져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입하고 친구들에게 명품 선물을 돌리는 등 돈을 물쓰듯 하고 있었다. 지수는 탐정을 통해 그 카드의 번호를 입수했다. 그리고 밤늦게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그녀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카드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복잡한 추적 끝에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카드는 오성그룹의 법인 카드가 아니었다.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어떤 사업 활동도 하지 않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카드였다. 지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 유령 회사는 바로 오태식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자금 세탁의 창구였던 것이다. 그런 위험한 카드를 아무 생각 없는 딸에게 건네준 것은 오태식 회장의 치명적인 오만함이 빚어낸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민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태식 회장 측에서 유럽의 기술 기업들과 접촉하며 JH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세 개의 거짓 정보 중 오직 박성준에게만 전달된 유럽 파트너십 정보에 적이 반응한 것이다. 내부의 배신자는 박성준 이사로 확정되었다. 이제 지수의 손에는 두 개의 결정적인 무기가 쥐어졌다. 내부의 적을 확실하게 가려낼 증거, 그리고 오태식 회장의 검은 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금융 거래 내역. 이제 그물을 거둬들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주차장 한쪽에 오유라가 어제 새로 구입한 빨간색 스포츠카가 보란 듯이 서 있었다. 오유라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차를 자랑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계속 웃어도. 오유라, 내 아버지는 내게 신용카드를 선물했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그의 목에 가물밧줄을 선물한 셈이니까. 이제 반격의 시간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오태식 회장은 박성준 이사가 가져온 유럽 파트너십 정보를 굳게 믿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오성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JH그룹이 접촉하고 있다는 유럽의 기술 기업의 주식을 비밀리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JH그룹의 파트너십 계약을 무산시키고 역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하여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강탈하려는 계획이었다. 시장은 오성그룹의 갑작스러운 유럽 시장 진출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오 회장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이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와 민혁이 설치한 덫이 작동했다. 오성그룹이 해당 기업의 지분 인수를 거의 마무리했을 무렵 그 유럽 기업이 대규모 회계 부정과 기술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곧바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 그곳은 이미 내부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던 좀비 기업이었던 것이다. 오태식은 한순간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 뼈아픈 것은 자신이 어린 강민혁의 계략에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굴욕감이었다. 분노와 조급함에 휩싸인 오태식은 즉시 박성준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호출했다. 더 이상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살벌했다. 내 놈이 가져온 정보 때문에 내가 얼마를 날린 줄 알아. 오태식의 고함에 박성준은 겁에 질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는 강민혁에게 직접 들은 정보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오태식에게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박성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더 이상 소문 따위는 필요 없어. 진짜를 가져와. 48시간 주겠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코어 데이터 원본을 전부 빼내와. 그러지 못하면 내 놈의 스위스 계좌, 내 가족,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거다.
그것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닌 잔혹한 협박이었다. JH그룹에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강민혁과 지수는 절박해진 박성준이 반드시 무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배신자를 현장에서 잡기 위한 마지막 덫을 준비했다. JH그룹의 보안팀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것처럼 위장한 허니팟 서버를 구축했다. 이 서버는 외부 네트워크와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접속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서버룸 내외부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감지기, 초소형 카메라, 열감지 센서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시 장비가 설치되었다. 강민혁은 박성준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복도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최종 데이터는 모두 새로운 서버로 백업해뒀으니 내일 이사회 보고 전까지 접근 암호를 걸어두게 라고 말했다. 결정적인 미끼가 던져졌다.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각. 박성준은 자신의 고위급 보안 카드를 이용해 서버룸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번들거렸다. 사방이 서버의 냉각팬 소리로 가득한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크게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민혁이 흘렸던 임시 암호를 입력했다. 접속이 허가되자 그는 오태식에게 받은 특수 암호화 USB를 서버에 꽂았다. 화면에 데이터 전송을 알리는 진행 막대가 나타났다. 50%, 50%, 90%. 그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100% 전송이 완료되고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USB를 뽑으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서버룸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등 뒤에서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민혁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보안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서 있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 이사님.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성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서버룸의 모든 카메라가 그의 범행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녹화하고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의 오랜 배신은 막을 내렸다. 같은 시각 한지수는 자신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오유라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유령 회사의 정체를 밝혀낸 그녀는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JH그룹의 압수수색을 주도했던 현직 검사와 일부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보한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태식은 비자금 세탁과 뇌물 전달이라는 추악한 범죄의 증거를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라는 형태로 스스로 세상에 노출시킨 셈이었다. 지수는 이 모든 증거를 담아 오태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한 편의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펜트하우스에 다시 모인 강민혁과 한지수. 그들은 마침내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내부의 배신자는 제거되었고 외부의 적을 무너뜨릴 최강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강민혁은 지수가 완성한 보고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다. 증거는 모두 준비됐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터뜨릴 가장 화려한 무대가 필요해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초대장으로 향했다. 그것은 서울의 모든 정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연례 자선 갈라디너 파티의 초대장이었다. 물론 그 파티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명단에는 오태식 회장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대한민국 상류층의 허영과 야망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자선 갈라 디너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국내 최고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우아한 클래식 선율, 그리고 값비싼 샴페인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부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계와 재계, 그리고 문화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권력자들이었다.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고, 그들의 우아한 악수에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담겨 있었다. 이곳은 사교계의 정점이자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다. 이 화려한 전쟁터의 주인공은 단연 오태식 회장과 그의 딸 오유라였다. 이 행사의 최대 후원자인 오태식 회장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연회장에 들어섰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에게 아첨을 늘어놓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박성준 이사가 체포된 것은 그저 강민혁이 꼬리를 자른 것에 불과하며, 유럽에서의 금전적 손실은 더 큰 승리를 위한 사소한 희생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은 오유라는 한 마리의 공작새처럼 화려했다. 값비싼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학교에서의 굴욕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만끽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권력이라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녀에게 이 세상은 거대한 무대였고, 자신은 그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곧 파멸할 JH그룹의 총수, 강민혁에 대한 경멸과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강민혁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장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들은 거짓된 동정심을 표하며 접근했고, 어떤 이들은 불똥이라도 튈까봐 슬금슬금 그를 피했다. 강민혁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부상당한 사자처럼 고독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 정치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강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일부러 요염한 몸짓으로 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강 대표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관대한 분이세요. 혹시 알아요? 대표님이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도움을 주실지도. 그녀는 강민혁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 속삭였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니. 기분이 어떠세요? 곧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텐데. 강민혁은 분노하는 대신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았다는 듯 자신의 팔에 놓인 오유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치웠다. 오유라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워서 주변의 소음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파티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당신의 아버지가 후원할 수 있는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오유라는 그의 예상치 못한 자신감과 경고 섞인 말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오태식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선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눈앞에 둔 채 그는 위선적인 말들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가 1시간 뒤에 끝장날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강민혁은 홀로 벽에 기댄 채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퀸이 등장할 시간을. 마침내 연회장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도착하셨습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쏠렸다. 사회자는 뜸을 들인 후 말을 이었다. 그분은 한국의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진정한 브레인이자 최근 업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숨은 전략가이십니다. 장내는 궁금증으로 가득 찬 웅성거림으로 술렁였다. 재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연회장의 거대한 황금빛 정문으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양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막 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최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연회장의 황금빛 문이 열리고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교복이나 평범한 옷차림의 소녀가 아니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지성과 기품이 느껴지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전문적인 손길로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화장은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을 극대화했고 그녀의 온몸에서는 부유함이 아닌 자신감과 권위라는 이름의 압도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연회장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서 감히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오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얼굴, 저 눈빛, 분명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전거 타는 애 한지수였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자신이 알던 초라하고 볼품없던 소녀가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완벽하고 당당했다. 그 극심한 인지 부조화의 오유라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오태식 회장은 그저 행사를 방해하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강민혁이 움직였다. 군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정확히 연회장의 중앙,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곳으로 걸어가 한지수와 마주섰다. 그는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려진 권력, 강민혁과 알려지지 않은 권력 한지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수행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이쪽은 제 약혼녀이자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총설계자 한지수입니다. 그 한마디는 연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약혼녀, 천재적인 전략가 오유라의 세계는 그 순간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소녀가 자신이 유혹하려 했던 남자의 약혼녀이자 아버지가 파괴하려 했던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굴욕은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오태식 회장 역시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온 상대는 강민혁 혼자가 아니었다. 금융 트랩, 언론 플레이의 무력화, 내부 스파이의 발각,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존재조차 몰랐던 저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지수는 강민혁에게서 부드럽게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모든 이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수입니다. 지난 1년간 JH그룹은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기업 사보타주 행위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뒤편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자선단체의 로고가 사라지고 첫 번째 증거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박성준 이사가 서버룸에서 데이터를 유출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오태식 회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하는 그의 절박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오태식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보타주 행위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오태식 회장의 유령 회사와 관련된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유라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상세한 사용 내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오태식 회장님은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뇌물을 전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따님의 카드를 이용하셨습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오유라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 자금은 JH그룹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착수하도록 일부 공직자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였다. 스크린에는 오태식 회장과 현직 검사가 수사의 대가를 흥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파형이 떠올랐다. 연 회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태식 회장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계획된 것처럼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었다. 부패하지 않은 중앙수사부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굳은 얼굴로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선두에 선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높이 쳐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태식 씨,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주가 조작,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자신이 후원한 가장 화려한 파티의 한가운데서 오태식 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오유라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한지수와 강민혁은 흔들림 없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진실의 승리로 마침내 금악을 내렸다. 그날 밤 자성갈라에서 터진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오성그룹 오태식 회장 천문학적 비리 혐의로 현장 체포, 베일에 쌓인 JH 그룹의 전략가 강민혁 대표의 약혼녀 한지수, 정재계를 뒤흔들 부패 스캔들의 서막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지수가 공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파괴적이어서 오태식 회장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처참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십 년간 그가 쌓아올린 부패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오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으며 결국 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태식 회장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시대를 마감했다. 박성준 이사 역시 그의 배신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오유라의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버지의 구속과 함께 그녀가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친구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당연히 청담고에서 퇴학당했고 부패 재벌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한때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었다. 몇 달 후 화려한 명품 대신 낡은 유니폼을 입고 한 카페에서 묵묵히 서빙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공허하고 지친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생에 걸쳐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었다. 반면 JH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욱 강력하게 비상했다. 모든 혐의를 벗은 강민혁의 리더십은 더욱 굳건해졌고 피닉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회사의 가치를 몇 배나 끌어올렸다. 세상의 관심은 단연 한지수에게 쏟아졌다. 신데렐라 전략가, 얼굴 없는 천재 등 수많은 별명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다. 하지만 지수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불의를 바로잡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몇 주 후 강민혁과 한지수의 결혼 소식이 발표되었다. 세상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 같은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을 과시하는 대신 서로의 미래를 조용히 약속하는 길을 택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허영과 기만이 아닌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지수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는 차고에 세워진 수많은 고급 자동차를 지나쳐 한쪽 구석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낡은 자전거를 꺼냈다. 한때는 가난과 조롱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자전거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전거에 올라타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옆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속도를 맞추었다. 운전석에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지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에 타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속도에 맞춰 나란히 강변 도로를 달릴 뿐이었다. 정말 차 안 타도 괜찮겠어. 그의 장난스러운 물음에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바로 나다운 모습이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강인한 한지수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낡은 자전거를 탄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모습에서 가난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아함을 발견할 터였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낸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을 말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나란히 달렸다. 그들의 앞에는 거짓과 위선이 사라진 진실되고 희망찬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